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네, 지금 현재 전세를 소멸시키는 그런 소멸 정책으로 인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월세화가 진행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선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적으로는 진보 정당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 민주당에서 했던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두 번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정책을 펼쳤고, 그에 더불어서 집값도 함께 같이 가히 폭발적 상승이라 할 만큼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과연 어떠한 정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과연 정말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다시 규제하는 그런 규제 정책 일로로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이 그래왔고, 아무리 지금 이재명 당 대표께서 우클릭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사실 지금은 선거 유세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선거 유세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클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썩 믿을만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노무현 정권 때랑 문재인 정권 때가 2003년도 노무현 정권 때랑 2017년도 이제 박근혜 탄핵 정국 때문에 2017년도 5월 달부터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 됐는데 좀 비슷한 정책을 펼쳤어요. 우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했던 정책을 한번 보면 우선 투기지역이라는 설정, 그게 문재인 정권과 동일했고요. 그리고 LTV DTI를요, 그때는 40%까지 줄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새롭게 도입을 한 것이 DSR이 LTV와 어떻게 보면 DTI의 어떻게 보면 믹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정권 때 LTV와 DTI를 40%까지 규제했던 것을 문재인 정권 때 DSR이라는 정책을 내놔서 DSR 40%라는 규제를 했거든요. 비슷한 정책이죠. 그리고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나왔던 것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최초로 종부세라는 것을 도입한 것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이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투기 세력을 막자. 노무현 정권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왜냐면 뭐 종부세라든가, 투기지구라든가, 전매금지라든가, 분양권 전매금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는다 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왜냐면 분양권 사서 바로 전매해버리고 약간 피를 붙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투기적인 그런 수요들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 지금 전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를 때려잡자. 다주택자가 투기 세력이다. 라고 투기 세력을 정확하게 찝어서 다주택자라고 인지를 시킨 정권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했고, 그리고 똑같이 LTV 40%를 적용을 하고,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DSR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민주당의 정책은 사실 비슷한 그런 일로를 걸어왔다. 그렇게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방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되게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비슷한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규제 일로 정책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조금 이따 라이브로 할 건데 신기한 게, 그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상당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특히나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올랐고요. 반대로 박근혜 정권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지방이 활성화돼서 지방의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LTV를 70%까지 내주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그래서 LTV를 70%로 완화해주고 재초안을 유예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를 했고, 그리고 행복주택이라는 그런 이명박 정부 때 최초로 보금자리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행복주택이라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대대적으로. 그 전까지는 신도시 개발 주축이었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행복주택과 보금자리론으로 공공주택 임대를 오히려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을 것 같은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명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승계를 해서 문재인 정권 때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대대적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일반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3기 신도시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표만 했을 뿐 그 토지주들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미 발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았다. 그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싸게 또는 아예 거부를 하는 등, 그래서 지금 이제사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 자리를 잡으면서 첫삽을 뜨기 시작했고, 2030년도 정도에 2024년도에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을 하겠다던 3기 신도시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정리가 되면서 2030년도 정도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월세, 지금 전세가 소멸되고 월세화가 가속화가 된다라는 것도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전세로 사는 게 더 금전적인, 그러니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의 금리 인하기입니다. 이런 인하기에 전세를 사는 것이 훨씬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을 보면 전세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의 10년 도입이라든가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들,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0년을 쓰는 것이 좋고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쓰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근데 공급자 입장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공급자 입장의 측면에서 보자면 누가 10년을 임대를 해야 된다면 누가 전세를 내놓을 것이며, 그리고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임대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거죠. 전세에 대한.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가 줄어들면 무조건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세에서 임차로 나오시면 그냥 전세 안 살고 집 사지가 아니라 전세에서 전세로 옮기셔야 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돈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있지만 내가 개인적인 사정에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100%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구간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요, 신축에 대한, 보통은 전세를 아무래도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하고, 그리고 이미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4년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께서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나오는 전세의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 경기도 지방의 물량이 엄청나게 내년부터는 쪼그라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권까지 바뀐다면 그런 정책들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월세로 임대인분들께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전세 같은 경우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수요가, 전세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전세가 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넘어가면서 월세 가격이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월세의 비중이 전국
40% 비중으로 따졌을 때 60%를 넘어간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월세에 대한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그냥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 다 팔아. 안 팔아?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할게. 그러면 뭐 양도세 중과하면 안 팔고 그냥 버틸게요. 네, 취득세 중과돼 있으니까 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팔지 않고 버틸게요. 그랬더니 안 팔고 버텨? 그럼 종부세 한번 때려 맞아 볼래? 해서 종부세를 또 중과했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종부세 유예했고 양도세도 중과도 유예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그래도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투기 세력을 막자라는 정책을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다주택자가 곧 투기 세력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니즈를 상당히 강력하게 했고, 그러므로 해서 강남 상구와 용산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서울과 지방의 그런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화가 진행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달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세 대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전세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썸네일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세에 DSR 적용하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세를 소멸시킬 수는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전세를 소멸시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재창출됐지 정권이 교체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그 정책을 하면서 규제 일로로 갈 것, 그것이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색깔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면 지금 일당 체제인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체제의 그런 일당 체제의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없고 합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일하게, 그것도 심지어 19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석을 밀어준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쪽, 헌법까지 개정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거의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밀어준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이건 거의 일당 체대의 독주 공산국가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워낙에나 190석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핵 정국을 만들고 있는, 지금 전부 다 그 백전백패하고 있는 그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또다시 정권이 재창출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다 좌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균형과 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정치는 하지 못하게끔 저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 잘 하시고 꼭 반드시 선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